예, 건축법개론 네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이번에는 장수랑 딱 맞게 이제 건축법 4장으로 왔죠. 건축법 4장의 제목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물이라는 게 사실은 건축 설계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실 대지와 건축물이라는 어떤 구조물의 결합의 형태로 그렇게 건축법에선 정의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성립하려면 일단 대지가 제대로 성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지나가는 도로 여건이 역시 성립돼야 된다.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을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건 1장에서 개념을 설명할 때, 용어와 개념을 설명할 때 이미 어느 정도 대략적인 일반적인 원칙들을 설명을 했는데, 4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사항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1장에서 미리 설명했다. 이렇게 먼저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규모 있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대지 관련, 뭐 도로 관련 이런 식으로 내용을 조금 구분을 해 봤어요. 먼저 대지 관련한 법규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40조에 가면 먼저 대지의 안전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의 요건이라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나온 것들은 대지는 인접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인데, 단면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도로가 약간 볼록한 면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대지가 그 옆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있다. 건물이 이렇게 들어간다. 사실 뭐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죠. 도시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또 벽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건물이 있다는 것과 그런 건물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오는 건물들은 법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자제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 도로 같은 경우는요, 도로가 이제 비가 내리면 양쪽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보통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건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침수가 될 확률이 크죠. 물론 배수 설비나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게 되면 사실 이럴 염려가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는 건물이 기본적으로는 도로보다는 낮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같으면 상관없고요. 같은 상태에서 사실 우리나라 건물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높여서 문제죠. 제가 볼 때는 너무 높여 한 1m 이상 높여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너무 이렇게 기울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원칙은 인접 도로보다 낮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습한 토지 이런 것들은 성토라는 것들은 흙을 갖고 와서 좀 더 쌓아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습한 토지에 물기를 줄인다는 얘기고, 지반 계량하는 공법은 토질공학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물기를 뽑아낸다라든가 아니면 토지를 강화한다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대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손괴라고 무너져 내리는 것들인데, 무너져 내리기 쉬운 토지는 옹벽 등을 설치한다라는 것들인데, 결국 무너져 내리는 토지는 이렇게 경사면인 토지거든요. 경사면인 토지. 그래서 그런 경우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려면은 건물을 세울 때 미리 여기다 옹벽을 쌓으면 되겠죠. 옹벽 이런 식으로 땅 속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물입니다. 흘러내리는 흙의 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 옹벽의 구조 같은 경우는 약간 건축법에서 또 어느 정도 수치 제한을 두고 있어요. 성토 또는 절토, 그러니까 잘라내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 그리고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한다. 옹벽이 2m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할 것. 2m 이하면은 뭐 석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2m 이상이면은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구조물로 할 것. 자, 여기 있는 1대 1.5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기가 쉬운데, 우리가 보통 몇 대 몇, 뭐 몇 대 몇 그러면은 보통은 경사도에서는 처음에 나오는 게 A 대 B,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평 부분의 길이,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수직 부분의 길이,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법규에서 규정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1대 1.5라고 앞에 그러고 있죠. 1대 1.5. 근데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나오는 것들이 높이에요. 그래서 1대 1.5다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잘못 그렸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1.5. 수평으로 1.5만큼 갈 때 수직으로 1만큼 가는 그런 정도의 경사도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자, 이런 정도 경사도로 옹벽을 설치한다는 것들. 그리고 1m 이상, 높이가 1m 이상 되는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한다. 그리고 2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일체화된 옹벽을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까지 들어가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옹벽의 요건들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다라는 거.
대지의 조경이라는 것들입니다. 대지의 조경을 해야 된다는 것들인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 허가 요건에서 얘기를 했었죠. 사용 승인을 받는 것들이 연장되는 것,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 승인을, 정식 사용 승인을 나중에 받아도 되는 것들, 선사용 후 승인이죠.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 대지의 조경이 겨울철이나 이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상황 때문에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자, 대지의 조경이라는 것들이 42조에 보면 법적인 요건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건물들? 너무 자잘한 건물들에게, 건축주에게 그런 걸 요구하진 않겠죠. 한 뭐 몇십 평 안 되는 건물에 언제 마당을 두고 거기다 조경까지 두겠습니까? 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방자치단체 조례 기준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대지의 조경에서 예외되는 경우,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뭐 녹지 지역 한가운데 짓거나 뭐 사방이 숲이고 나무인데 굳이 조경을 더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거 상식적인 판단이죠. 조그만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경까지 해서 부담을 매기게 된다,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자라는 것들이죠. 축사라는 것들은 돼지, 소를 키우는 이런 어떤 우리 있죠. 그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경에서 생략한다. 소금기를 머금은 땅, 이런 것들은 조경을 하기가 어렵겠죠. 나무들이 고사되고 하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뽑아놨어요. 또 뒤에 추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대지의 조경 부분으로 가면은 최근에 건축 경향을 감안해서 옥상 조경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더라. 자, 대체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이 올라가고 원래는 지상에다 이렇게 지상에다 조경 면적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옥상 조경을 만들었어. 옥상에다가 우리 코너스톤 홀도 일부 조경이 돼 있죠. 그러면 옥상 조경한 것들도 지상 조경 면적에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옥상 조경을 하면요, 지상 조경을 덜해도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느냐? 전체 조경 면적의 절반까지는 옥상으로 때울 수 있어요. 말하자면 여기다가 50%를 하고 그리고 옥상에다 50%를 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합해서 100%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옥상 조경은 그 면적 그대로 다 쳐주는 건 아닙니다.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3분의 2 정도만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 3분의 2. 말하자면 옥상에다가는 100을 해도 3분의 2니까 60만큼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옥상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밖에다 50을 했다. 그럼 옥상에다가 얼마만큼을 해야지 나머지 50을 찾아줄 수가 있을까요? 대략 비율로 봤을 때 한 75 정도? 75분의 50 하면 3분의 2, 66%가 되죠. 그래서 딱 맞네. 그래서 75% 정도를 했을 때 50%만큼이 인정돼서 이 50 더하기 50 해서 이제 전체 100이 완성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옥상 조경으로 대체 가능한 규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나오죠. 대지 부분에 도로 부분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가 함께 나오는 규정이에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들은 얘기했죠. 이건 여러분들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대답이 돼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물론 자동차만 통행되는 도로는 제외입니다. 자동차, 사람 다 사용할 수 있는 정식적인 도로. 자, 그런데 예외가 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프다라는 것이죠. 예외 인정, 도로가 없이도 그럼 대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 해당 건축물의 출입, 사실은 출입 때문에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로가 없는데도 출입이 가능한 건물이다, 그런 대지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도로를 대신하는 어떤 공지가 있는 경우겠죠. 대표적인 공지가 뭐겠습니까? 공원과 광장 등이다. 물론 공공광장이면은 차량이 상시적으로 출입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임시 차량이 출입하거나 특히 사람이 출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들은 뭐예요? 여러 가지 상세하고 자세한 상황들, 특별한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법률을 바꿀 수는 없으니 대통령령의 형태로 그때마다 추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애매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라고 그래놓고 시행령에 계속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죠. 자, 어쨌든 많은 대부분의 공지들이 건축물 주변에서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농지에 따라서 농막을 건축하는데 그 앞에 도로까지 붙일 필요 없겠죠. 그냥 경운기 지나가고 이러는 길인데, 자,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강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화. 더 넓은 도로에 더 많이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 또 큰 차량이 오가는 경우. 당연히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의 뚱뚱하거나 높은 건물이 되겠죠. 그런 건물들은 2m에서 지금 우리가 2m 접한다고 그랬는데 4m 접하는 것으로 조건이 바뀌네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도로 또한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인 도로의 건축법의 도로의 요건 4m 넓이라고 그랬죠. 4m 넓이. 근데 그게 이런 뚱뚱한 건물로 가서는 6m 이상 도로로 확장이 되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큰 건물이 조그만 도로 앞에 붙어가지고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도로 용량을 쉽게 넘어가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되잖아요. 공장인 경우 또 거기다가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놨네. 그러니까 공장은 약간 봐주겠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되겠죠. 공장 같은 경우는 또 차량이 그렇게 또 일반 건물에 비해서 많이 출입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봐준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 관련. 물론 도로가 이미 한번 등장을 했지만 순수하게 도로와만 관련된 규정만 뒤에 또 이렇게 묶어놨어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자, 도로가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요. 땅 갖고 있다 보면요, 그 땅에 어느 순간 이렇게 도로를 놓겠다 해가지고 국가가 도로 용지를 매입하는 어떤 그런 요청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던 도로가 계속적으로 새롭게 생기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있던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냐, 뭐 대낮에 이렇게 원래 있던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이렇게 조그마한 골목길로 돼 있는 어떤 이런 꾸불꾸불한 길로 돼 있는 어떤 주거지 있잖아요. 도로들이 이렇게 막 꾸불꾸불하게 있고 막다른 골목 있고 이랬는데 여기를 이제 재개발 지구로 떡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런 아파트 단지로 떡 변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는 내부적인 도로나 내부적인 보행로, 내부적인 광장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니죠. 아파트 단지 내부의 도로죠. 들어가서 경비원한테 이거 뭐라 그러죠? 아래 위에 올라가는 차단기 올려주세요 하고 올라가고 뭐 그러는 거지. 이 안에 있는 도로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있었던 도시 한 구역이 재개발이 된다? 그럼 원래 있었던 이런 자잘한 도로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도로들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계획을 보면요. 도로 폐지, 도로 폐지가 굉장히 많아요. 기존에 있었던 자잘한 골목길들 다 사라지고 그냥 통짜로 아파트 단지로 계획이 돼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떨 때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기존에 있는 도로들, 작은 골목길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어떤 삶의 흔적을 담고 있는데 재개발되면서 그런 것들이 일순간 싹 지워진다?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골목길들이 이렇게 사라지기는 쉬워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나중에 쇠락한다, 여기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해서 여기를 그럼 다시 이렇게 쪼개가지고 도로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비가역적인 변화입니다. 도로가 사라지는 건 쉽지만, 폐지되는 건 쉽지만 다시 생기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사람에게 그 땅을 사가지고 굳이 도로를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의 폐지라는 것들은 제가 볼 때 좀 진중하게 결정됐으면 좋겠다. 재개발인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도로를 많이 남겨놓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쪽으로 제가 예전에 논문도 쓰고 그랬었습니다. 자, 또는 변경이라는 것들, 도로가 요렇게 가는 거였는데 요렇게 가는 걸로 바뀐다라든가 도로 폭이 바뀐다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변경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사실상의 통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습도로라고도 하고요. 관습도로 또는 현황도로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관습도로랑만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현황도로라고 이제 법에 아예 나와 있네요. 현황도로라는 건 뭐야? 실제 도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로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까? 자,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B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A가 나야. A가 나요. 이런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 땅들은 농업에서부터 나온 땅들이기 때문에 도로와 정확하게 접하지 않은 땅들이 시골로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땅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블라인드 스팟, 영어로는 블라인드 스팟, 눈먼 땅이란 얘기죠. 맹지, 맹인에 가까운 땅. 도로가 없으니까 앞길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땅을 그러면은 대지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B라는 요 땅을 통해서 내가 요 길을 사실상 도로처럼 이용해 왔다. 그래서 이 길로 왔다 갔다를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현황상의 도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럼 대지의 요건이 되고 대지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길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현황도로입니다.
타인의 토지가 도로의 역할을 사실상 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것들은 법의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20년은 기본적으로 내가 쓰고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앞집이 있었는데 그 앞집으로 드나든 지가 20년.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그러니까 법에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20년, 30년 기간 동안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라고 그러면 그 사용의 현상을 인정해 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 지상권이고요. 뭐 여기 나오는 현황도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평온하게. 이 평온하다란 말이 법에 나오니까 여러분 좀 웃기죠. 이게 근데 법적인 용어예요. 평온하게라는 것들은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없이, 무슨 얘기냐, 내가 B라는 땅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도로로 왔다 갔다 할 때 허구한 날 B랑 멱살잡이를 했다. B가 넌 내 땅에 다니지 말라 그랬지, 내일도 보이면 너 작살나는 줄 알아, 막 그러고 멱살잡이라고 허구한 날 싸웠다. 이웃들이 뻔히 그 싸움 나는 걸 다 봤다. 그러면 평온하지 않은 거예요. 분쟁 중에 20년이 있었다. 그거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평온하게 B, A가 지나갈 때 뭐 그래 들어가, 너희 집처럼 생각하고 써,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 그러면 그게 현황도로로 사용이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지의 요건이 또는 도로로서의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것들은 아니에요. 20년간 평온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동의. 법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 관련이 나옵니다. 요 건축선이란 게 뭐냐. 설계를 하는 친구들은 이 건축선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 요게 또 조금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법 46조에 가면은 건축선의 지정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뻔한 얘기를 왜 써놓느냐. 뒤에 뻔하지 않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사전 전제를 깔아놓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일단 도로가 도로로서의 꼴을 갖춰야 되겠죠. 도로로서의 꼴을 갖춘다는 건 뭐냐? 4m를 확보하면 돼. 4m를 확보하고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가 아닐 것. 자동차도 사람도 다 다니는 도로일 것. 그리고 대지가 붙어 있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2m가 넘게 접해야 되겠죠, 이게. 자, 그럼 대지 A, B 건축하는데 문제없고 도로로서의 여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 건축선은 건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얘기해요. 야, 내 땅인데 내 땅 안에서 다 건축하지, 그럼 뭐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다른 대지의 경계선은 거기를 여러분들이 그 아니면은 내부면 어디든지 건축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와 접하는 부분요, 건축선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 물론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예요. 이 경우는 정상적으로 4m가 확보된 경우이기 때문에 건축선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 선이 건축선이 돼요. 그래서 이 A, B 면적을 온전히 내가 다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4m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m를 충족 못하면 도로 여건이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3m짜리 도로가 지나가면 그럼 대지 요건이 성립 안 되고 건축을 못하네 라고 알았을 텐데,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할 수 있도록 내가 땅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 여건에 미달하는 경우 2m밖에 없다라고 쳐보세요. 2m면 사실 진짜 완전히 골목길보다도 진짜 좁은 길이죠. 내가 그 옆에 대지를 갖고 있어. 자, 대지의 요건에 불비하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 건축선의 지정에 의해서 어쨌든 대지의 요건을 찾게 된다. 건축선의 지정이라는 게 바로 이때부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대지 면적에서 미달하는 도로의 중심선을 그려요. 중심선으로부터 반반씩 해서 도로 요건에 미달하는 폭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바깥으로 연장선을 그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로부터 양쪽으로 2m씩 가면 되겠죠? 그러면 1m였던 것들이 1m만큼 더 늘어나야 되겠죠? 건축선이 내려오죠.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이 대지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건축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파고 들어온 새로운 건축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 잘렸네. 대지 면적에서 뺀다. 제외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말하자면 내 대지는 이것뿐이란 얘기야, 이제는. A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 가능하죠? 도로가 4m가 안 되니까 대지의 요건이 안 돼.
그러면 도로를 4m를 확보할 것을 생각해서 내가 대지를 빼고 그 내부에서만 건축을 하게 한다. 당연히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4m 도로에 미달하는 경우라 그러면 4m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지를 내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의 대지 면적은 이걸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세울 때 실제 대지의 경계선은 아니죠. 도로선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 도로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건물은 여기까지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지정되는 건축선입니다. 내 땅이지만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한계선이 뒤로 후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또 다른 규정들이 있어요. 또. 아이고 이게 뭐 조금씩 잘렸네. 미안합니다. 이게 세팅을 좀 잘못해놨네.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등이 있는 경우. 근데 이걸 하나하나 외울 게 아니고요.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대충 뭐겠어요? 자, 아까 도로 면적이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가운데서부터 2m 양쪽에 사이좋게 나누어서 건축선을 후퇴하면 됐었죠. 근데 이쪽이 하천이나 철도면은 더 이상 이쪽으로 후퇴할 방법이 없잖아. 또는 경사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후퇴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하천이나 철도 땅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국공유지란 말이에요. 대부분 국공유지인데 거기다가 도로를 내놔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시쳇말이긴 하지만 독박을 쓰는 겁니다. 독박을 가운데서부터 절반만 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4m에 필요한 온전한 너비를 다 내놔야 된다. 2m밖에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해서 그냥 4m까지 바깥으로 와서 이만큼 후퇴하더란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쪽으로 후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내가 뒤집어 쓴다란 얘기겠죠. 그래서 후퇴하는 부분만 해도 2m나 돼버리네. 아까 두 번째 경우보다 2배의 후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대지는 훨씬 더 좁아지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만 4m 폭의 도로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역시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새로 생기는 건축선이에요. 아까 있었던 건축선보다 훨씬 후퇴해 있죠. 부분을 이 경계선을 토대로 결국 건축물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후퇴가 안 되는 용도라는 것이죠. 후퇴가 안 되는 용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하천, 철도, 경사지 등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거 말고도 또 국가에서 정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도로의 요건 중에서도 까다로운 것들이 가각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용어는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CAD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배운 기능들이 있었을 거예요. 챔퍼라는 게 있었고 갑자기 왜 CAD 수업처럼 나가게 되나? 참 나도 오지랖이. 필렛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 폴리곤이 이렇게 있는데요. 폴리곤이 이렇게 있는데 요 모서리를 직선적으로 딱 잘라주거나 아니면 곡선적으로 잘라주는 이 기능이 챔퍼하고 필렛이에요. 왜 이런 기능이 CAD에 들어있겠어요?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시계획, 단지계획을 시켜보면 이렇게 뾰족한 블럭을 그린 사람 많은데 요거 참 안됩니다 여러분들. 디테일의 차이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도로는 없어요. 도로들이 다 요 가각이 전제 잘라져야 됩니다. 잘라져야 돼.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더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되냐? 뭐 이유가 당연하죠. 가각전제란 도로의 무소리 부분을 완곡하게 만드는 것을 원합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시야 확보를 위한 것이거든요. 뭐 당연하겠죠. 차가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해서 가는데 너무 뾰족하면 가다 찔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가 삑 가닥 삑 가면 이쪽에 있는 차들을 다 침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턴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만들게 하는 건축법이 가각전제입니다. 건축법이 그러니까 건축물에만 대한 법이 아니라 대지 여건, 도로 여건에도 관련되는 법이다라는 것들이 이런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 볼 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어렵게 볼 텐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 그림이 이제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기 있는 이 표인데 표만 가가지고 이제 알딸딸 할 거예요. 근데 요 그림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가각전제에서는요 기본적인 가각전제의 전제, 말이 좀 웃긴데 가각전제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8m를 넘는 도로, 8m를 초과하는 도로는 가각전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8m보다 넓으면 사실은 도로의 너비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건축법에서 가각전제의 대상에 넣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도로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8 이하. 하지만 4m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도로가?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4m보다 도로가 크거나 같고 8m보다 미만인 그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가각전제를 하게 된다는 건데, 그 구간을 또 둘러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냐? 4 이상 6 미만.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간 1은 자, 등호 부등호로 쓰면 4, 6. 그 다음에 구간 2는 6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8보다 미만이다. 이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구간으로 구분해서, 자, 요게 지금 R1이에요. 노란 것들이 R1, 그 다음에 파란 것들이 R2, 좀 넓은 도로 6에서 8. 그래서 이런 두 개가 만나는 경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여러 개가 있겠죠? 두 쌍이 이제 차례대로 만나면 경우의 수는 4개가 되겠죠. 4개. 그래서 4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근데 거기다가 다시 또 도로가 만나는 각도를 또 두 가지로 나눠요. 90도 미만으로 만나느냐, 90도 이상 120도 미만으로 만나느냐, 이 두 가지로 보더란 얘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90도 이상 120도 미만, 120도를 초과하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두 개가 각도가 이렇게 느슨하게 만나, 이런 식으로. 그럼 어차피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잘라낼 필요가, 요만큼을 잘라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20도 이상이 되면 가각전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8m가 초과하거나 8m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각도가 120도 이상이면 어차피 그런 것들은 가각전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뭐냐? 4가지 세트가 2가지가 나오니까 8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8가지에 해당하는 그림들이 여기에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4에서 6, 그리고 4에서 6 길이가 만나면은, 그리고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다. 그러니까 약간 느슨한 각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2야, 2. 다 2.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6에서 8짜리 도로랑 만날 때도 역시 2.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 똑같은 얘기죠. 이것도 6 이상 8 미만 도로 하나하고 4 이상 6 미만 도로 하나. 이것도 6 이상 8 미만 도로하고 4 이상 6 미만 도로 하나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순서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2네 그냥. 그래서 사실 시험 나오고 잘 모르겠고 이게 도저히 생각 안 난다. 그럼 대충 2로 하면 돼요. 2로 한다는 건 뭐냐? 자, 가각하는데 요만큼의 양쪽의 길을 이만큼 해서 잘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4하고 6, 6하고 8이 만나면은, 그리고 90도 이상 120도 미만에서 만나면 다 2다, 2. 그런데 6 이상 8짜리가 두 개끼리 만나면 그때는 3을 둡니다. 6 이상 8짜리가 두 개가 120도 미만에서 만나는 경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 각이 되겠죠? 자, R2랑 R2가 만나면서 요 각이 대략 90도 이상 120도 미만인 각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 경우에는 드디어 3만큼 늘어나게 되네. 자, 그 다음에 90도 미만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각, 조금 날카로운 각이 되죠. 날카로운 각이면 가각전제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덜 해야 되겠습니까? 날카로운 각이면 돌아가는 차의 회전 반경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뾰족한 데 찔릴 확률이 더 높죠. 더 많이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잘라내요. 4 이상 6 길이만 만나면 어차피 2. 2가 그러니까 제일 많네. 웬만하면 그냥 잘 모르겠으면 2를 찍으면 되겠죠. 어디가 겁니까? 바로 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4 이상 6 미만 도로하고 하나가 이제 6 이상 8 미만 도로, 말투가 되면 그때는 3이 됩니다. 3. 어떤 것들이 그런 게 되겠어요? 요것이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가각전제를 많이 하는 경우, 예각이면서 말하자면 90도 미만이면서 도로도 커. R2끼리만 만나는 거야. R2끼리 6에서 8 미만. 여기가 제일 큰 놈이겠죠. 얼마다? 4다 4. 그래서 여기 보면 4만큼 잘라냈으니까 제일 많이 뭉텅이로 잘라냈죠. 자, 요 길이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2, 3, 4로 커지는 이유는 여러분 알겠죠? 첫째, 더 큰 도로가 만나게 될 경우 더 많이 잘라낸다. 둘째, 도로가 만나는 각도가 좁아질수록 90도보다 작아질수록 좀 더 많이 잘라낸다. 그러다 보니까 법규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 여러분 시험을 보면요, 이렇게 숫자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뭐라고 했어요? 논란도 없고 좀 복잡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요 사람은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면은 사실 출제하는 사람으로서는 괴롭거든요. 이렇게 숫자로 딱 맞아떨어지는 문제를 내놓으면은 집에 가서 진짜 편하게 잔다고요. 출제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오히려 많이 납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런 시험 대비나 아니면은 뭐 출제 경향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안 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m 도로랑 6m 도로가 이렇게 만나고 있다. 대략 봤을 때 90도죠, 90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밑에 90도 이상, 120도 미만. 3인 경우죠. 3.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요. 여기 얼마나 잘라내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여기 대지의 면적이 20 곱하기 15니까 대략 한 3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대지의 실제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보니까 6에서 8 R2가 하나 나왔고 요건 뭐 좁은 거니까 R1이겠지. R1, R2 무조건 2다. 2. 그러니까 90도 이상 120도 미만 2, 3이었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R1이니까 결국 해서 2 해서 자, 사라지는 부분 면적 얼마? 사라지는 부분 면적 2 곱하기 2 곱하기 다시 또 삼각형이니까 절반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2다. 그럼 300에서 2를 빼서 실제 대지 면적은 298이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1번에 298제곱미터가 또 있어. 요거 딱 찍고 넘어가더란 얘기야. 이렇게 하면 쉽겠죠. 그리고 여러분 쫙 틀리게 되죠. 틀리게 돼. 시험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내진 않습니다. 뭔가 한 번 더 꼬아서 내요. 그래서 한 번에 꼬아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못하면요. 공부를 암만 해봤자 40점이 안 나와. 한 번 꼬아가는 거를 몇 개 이렇게 돌파를 해야 돼. 그래야지 40점, 50점, 60점이 나와서 합격이 되더란 얘기예요. 자, 이 경우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각전제만 눈에 불을 켜고 봐서 그래요. 근데 가각전제만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쩔 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3m 폭 건축법상 도로 맞는가 안 맞는가? 맞다는 얘기,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다는 얘기. 어떻게 된다? 자, 가운데 여기 뭐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 이런 얘기 없죠. 여기도 뭐 보나마나 대지일 거야. 우린 모르겠지만. 자, 그럼 중심선이 지나가고요. 어떻게 돼? 3m니까 양쪽으로 얼마만큼? 1m를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절반씩 나눠서 우리가 부담하자. 자, 건축선이 후퇴하게 돼요. 후퇴를 해. 얼마만큼 후퇴하겠어요? 후퇴하는 요 폭이 0.5m가 되겠죠. 물론 이 친구도 우리 신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 이 친구도 그런 동안에 또 손해보고 있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가진 대지는 이거예요. 이거. 일단 어떻게 돼? 도로를 확보하는 게 먼저일까? 가각전제를 하는 게 먼저일까? 상식적으로 가각전제를 먼저 한 다음에 도로를 후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내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건축선이 뒤로 후퇴하다 보니까 내가 부담 안 해도 돼? 그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어디 있겠어. 아니죠. 상식적으로 도로가 성립되고 나서 가각전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를 성립하게 하기 위한 건축선 후퇴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생긴 건축선에서 가각전제를 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한 상태에서 이제 2m, 2m씩 해서 잘라냈다. 그래서 나는 참 불행하게도 많이 줄어든 면적. 그래봤자 뭐 한 9.5 줄어들었네. 9.5. 자, 290.5가 왜 그러냐고 뭐 여러분들 간단히 계산해 보면 되죠. 자, 300 빼기 0.5 곱하기 15m니까 뭐 7.5m. 그것만 빼냐? 거기다가 또 2는 4 곱하기 2분의 1 해서 빼기 2를 하게 되면은 290.5가 당연히 나오게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는 얘기죠. 자,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 단계를 더 생각해야지만 답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각전제 하나만 딱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건축선과 함께 내서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최종적인 예지 면적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중학교 때 계산 실력도 살짝 또 테스트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저 뒤에 나오는 지정 건축선 얘기도 미리 끌어왔어요. 이거는 시행령 31조 2항 가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정 건축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뭐예요? 불비한 도로, 여건이 만족되지 못한 대로 때문에 건축선을 후퇴해서 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축선 후퇴를 받죠. 그런데 지정 건축선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건축선은 건축선이지만 전혀 성격이 또 다른 것들이에요. 이건 뭐냐? 택지지구나 미관지구 등 뭡니까? 좀 깔끔하고 아담하게 만들어야 되는 곳,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특별히 정하는 건축선이다. 이 말은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 곳에서 3m짜리 도로를 굳이 만들어서 후퇴를 또 0.5m씩 시키게 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도로 여건의 불비랑은 전혀 관련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왜 건축선 후퇴할까?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거리의 미관, 보행 환경. 자, 건축물이 이렇게 후퇴를 하면요, 그만큼 앞이 마당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보행자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질 거 아니에요.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 요런 것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플랜에 의해서 건축선을 후퇴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들은 지정 건축선이라고 우리가 조금 용어를 달리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로의 확보가 아닌 도시설계, 도시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지정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4m 이내로만 하자. 너무 많이 하는 건 또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따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면 뭔지 이렇게 저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가 갈 거라는 거예요. 건축선 후퇴한 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양반이 사진을 조금 더 넓게 찍지, 너무 아쉽게 찍었어. 자, 보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오고, 보도가 이렇게 오고 있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이렇게 보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요만큼의 경계선을 두고 이 건물의 앞마당이 또 이렇게 있죠. 이 앞마당이 누구 거냐는 거야. 보나마나 이 앞마당 같은 경우는 이 건축주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건축선을 여기다 후퇴를 시킨 거야.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거대한 건물이 있는 땅인데 요 앞에 도로가 3m밖에 안 되고 2m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만큼 후퇴를 했을 리가 없죠. 뭡니까? 이건 도로 요건 때문에 후퇴한 게 아니라 도시설계, 도시계획적인 필요, 도시의 미관을 살리거나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상의 차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축선을 의도적으로 후퇴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미안한데 선생님들 좀 뒤로 가세요. 뒤로 가. 물러나. 왜요? 이 앞마당 좀 이렇게 보행자 공간으로 쓰고 널찍하게 좀 쾌적하게 이렇게 쓰게 하기 위한 거니까 건축선 지정합니다. 후퇴하세요. 여기로 지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여기다 여기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분명히 보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만큼의 면적이 보행자 공간 비슷하게 주어졌죠. 큼직한 건물 앞에는요, 대부분 이렇게 건축선이 후퇴된 공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뭐 신도시, 신시가지 이런데 그런 경우는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선을 후퇴해서 이렇게 만든 공간이 보면은, 자, 여기가 보도잖아요. 지금 이렇게가. 근데 보도 뒤에 또 보도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지. 여기 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데도 보통 건축선이 지정되어서 후퇴한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가 보행자 공간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법 노점상에 의해서 쓰인다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가게 주인들이 여기다 나와가지고 자기들 물건 내놓고 판다라든가, 이렇게 쓰이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더란 얘기야. 원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정 건축선 앞에 공간은 공공이 쓸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워놔야 되죠. 근데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여기를 비워놓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무질서한 상업 공간이 생기는 건 반대하지만, 예를 들어서 카페나 레스토랑에 특별히 요새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요 앞에다가 이렇게 규모 있게 간단하게 이렇게 테라스를 차려가지고 파라솔 놓고 테이블 몇 개 놓고 거기서 뭐 막걸리 마시고 이런 거 말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런 데를 노천 식당이나 노천 카페로 이렇게 활용해서 팬데믹 시기에 그래도 야외 사람들이 전염의 위험이 좀 저감된 상태에서 공간을 누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다? 지정 건축선이다. 앞에 나오는 건축선을 지정하는 거하고요, 그러니까 건축선에 지정하고 지정 건축선은 또 다른 의미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건축선을 내가 넘어가도 되냐 안 되냐라는 얘기죠. 당연히 넘어가면 안 된다. 위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여기가 건축선이야. 그럼 건물이 절대로 넘으면 안 돼. 보통 여기에 찰싹 붙게 되죠. 근데 이거 위에서 본 거고요. 그거 말고 단면으로 본다고 치고 봅시다. 단면으로 돼서 이제 여기가 건축선이야. 요 부분이죠. 그럼 아래 위로는 건축선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건물이 그러면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건축선은 뭐냐, 전체의 수직면을 얘기해요. 땅 위에 이렇게 지렁이처럼 기어가는 선이 아니라 하나의 면이라는 거죠. 면. 단면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아래 위에도 있는 면이라는 거야. 다만 지표 아래는 지하는 적용 안 된다. 건물이 위로는 이렇게 돌출하면 안 돼. 이만큼 잘라내야 돼요. 나중에 톱으로 잘라내야 돼. 근데 지하에서는 하다 보면 좀 넘어가게 된다. 물론 자기 대지 내에서 일이죠. 자기 대지 내에서 넘어간다. 그거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왜냐? 건축선은 지표 아래, 말하자면 지하 공간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복잡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 도로면에서 4.5m 이하의 부분에 뭐쩌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겠지. 자, 여기가 이제
건축선이고요. 내가 건물을 이렇게 건축선 뒤로 후퇴시켜서 지었어. 그런데 내가 여기다 창문을 열다 보니까, 창문을 큰 걸 지었는데 창문을 열다 보니까 그때 건축선을 이렇게 넘어가, 창문이 넘어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느냐, 도로면에서 4.5m 이내의 부분에서는 입구 또는 뭐 창문, 뭐 기타 뭐 등등 여러 가지 돌출부들이 건축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돌출하는 부분이 지표로부터 4.5m 이내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내에. 하지만 4.5 이상에서 살짝 창문이 넘어오고 이런 것들은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량 중에서 제일 높은 것들이 4.5m짜리입니다. 우리가 탑차라고 부르는 가장 큰 화물차나 이런 것들이죠. 얘네들이 4.5m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태위태한 애들인데, 자, 건물 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위에서 창문을 왈칵 열었는데 그게 차에 상층부랑 이렇게 막 부딪히네? 자, 건축선이 후퇴했기 때문에 여기가 도로인 줄 알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런 것들이 통행과 지장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4.5m 이내의 부분, 4.5m 지상으로부터 4.5m 이내의 부분에는 건축선으로부터 돌출하지도 말고, 또 창문이나 문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도 건축선 밖으로 나오게 하면 안 돼. 4.5를 넘어가는 저 고공의 부분, 한참 높은 부분에서는요,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건축선을 살짝 넘어와도 그거는 봐주겠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장 내용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지나 도로의 개념이나 관련된 기본적인 규정을 우리가 1장에서 이미 한번 짚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훨씬 더 간단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양이 많아질 내용은요, 뒤로 가면서 한 건축법 제6장, 7장 요런 데서 갑자기 많아지고, 그동안 3, 4장 요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소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